네, 역시 핫한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특히 22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돈선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 통화정책회의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건 이미 예상을 했던 건데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중요했고요. 결국 실망하는 목소리가 더 많더라고요. 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간밤에 12월 22 통화정책 회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시장은 소문난 잔치였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예상과 어긋난 부분도 있고 또한 예상에 부합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산타가 없는 거를 이제 아는 나이가 됐지만 어린아이건 아니면 어른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은 매우 기다려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번에 22 통화정책 회의가 우리 예상대로 추가 금리 인하라는 완화 정책을 폈지만 국채 매입의 규모를 확대하지 못함으로써 어느 정도 실망감도 같이 내포한 부분이 있다. 즉 아쉬운 드라기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처럼 드라기 총재가 다음에 줄게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선물을 주긴 줬습니다마는 약간 포장지를 꺼내봐서 안에 선물을 봤더니 약간 시장에서는 실망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 내용물 중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까요? 크게는 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고요. 일단 자산 매입의 종료 시점을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했고 예금 금리를 10bp 정도 인하했습니다.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먼저 예금 금리의 10bp 인하입니다. 22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0.3%가 됐고요. 유로존 상업은행들이 ECB의 유로화를 예치할 경우에는 이전보다 10bp 상당히 초과 비용을 보다 좀 부과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9월 종료 시점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한 2017년 3월까지 연장시켰는데요. 이로써 지난 3월 시작한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규모는 한 3,600억 유로 증가한 1조 5천억 유로가 됐고요. 역사상 2012년도가 ECB 보유자산이 가장 많은 한 3조 유로 정도였었는데 이거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기 도래의 재투자인데요. 차후 세부 사항을 언급하겠다라는 단서가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발표를 저희가 받아봐야 되겠지만 당장 내년 3월 말까지 도래하는 한 520억 유로의 상당의 만기 도래분이 재투자된다. 즉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의 자금이 한 520억 유로 정도가 쓰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채의 포함인데요. 지난 3월 ECB는 무제한 국채 매입을 시작하면서 예금금리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국채에만 투자하겠다는 강제 조항을 마련했었는데요. 실제로 ECB가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도입한 이후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 유로들의 국채에는 이 매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지방채가 포함됨으로써 이러한 선진 유로의 자산도 ECB가 같이 매입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는 TLTRO, 즉 적격 장기 대출 프로그램, 민간 부분의 정상화를 통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현재까지 한 5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한 3번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걸 지속하겠다. 즉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분의 대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스탠스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5가지 분목이 자산 매입 규모의 연장이라든지 예금금리의 인하로 모아질 수는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전반적인 유로존 내의 통화 완화 스탠스를 보다 이제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5가지 완화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와 함께 수정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선진 유로에 약간 좀 이상 기류가 흐르고는 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 독일이 그렇고요. 예. 프랑스의 테러 사건이 그렇고요. 하지만 유럽 전체적으로는 선진 유로와 남유럽 국가 간의 양극화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경기 전반적인 회복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지난 위기 이전의 회복 추세, 즉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전일 밤 12월 22 통화정책회의 수정경제 전망에서는 역시 성장률은 이전보다 좀 높였고요.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즉 이번 ECB의 추가 조치, 즉 예금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유로존 내에 가속화되고 있는 디플레 하락 압력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점을 탈피하는 점이 다시 한번 ECB의 추가 조치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저희가 상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어떤 완화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유로화에 대해서도 참 시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완화 정책이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유로화가 또 어떻게 변할 것이다. 시나리오도 조금씩은 달랐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유로화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ECB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일은 벌어졌고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가격 변수가 가장 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로화는 추세적으로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밤에 유로화가 약간의 반등을 했습니다. ECB 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데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유로존 내 디플레 압력은 점차 좀 수그러들 수 있다. 즉 유로화가 약세로 된다면 지금보다 가해졌던 유로존 내 디플레 압력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ECB가 예금금리를 낮췄고 자산 매입을 연장했기 때문에 통화 완화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번 달 안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 달러와의 강세를 좀 견인하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맞붙는다면 결국 유로화 환율은 약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추세적인 유로화 환율의 약세는 각 국가 간의 수입 물가의 상승을 견인하면서 유로존 내에 디플레 압력을 좀 경감시킬 것이다. 즉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세적으로 내년 하반기쯤에는 유로존의 그 디플레 압력이라는 말보다는 인플레 상승 이러한 부담 이런 식의 언급이 좀 더 있을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이제 결과에 대한 전망까지 저희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매크로 이벤트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다음 주는 매크로 측면 경제 지표에서는 중국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고 주말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투자 자산 이런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디플레의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기 둔화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 이벤트 측면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 발표 예정인 12월 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예.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갑론을박이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하는 총재가 어떻게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또 한번 주목할 사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할 이벤트들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